자,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일단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 이제 나오죠. 여기서 자,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내용인데 개발 환경 구축이라는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들에 대한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우리가 이게 지금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툴들이 필요해요. 단순히 우리가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그냥 컴파일러, 그러니까 번역하는 프로그램만 있어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 서버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들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개발 도구도 필요해야 되고, 그다음에 버전 관리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컴파일하고 난 다음에 실제 실행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샘플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발 서버도 있어야 되고, 이런 환경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소프트웨어가 이제 운영될 환경과 동일한 구조로 구축해야 된다. 이건 뭐 읽어보시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단계에서도 실제로 구동할 수 있는, 실제로 동작하는 게 가능하도록 환경이 구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성능, 편의성, 경제성 등 다양한 비즈니스적 요소를 고려해서 구축해야 된다. 뭐 이 지금 우리가 이 정보 처리 기사 이번에 시험 보는 모든 것들의 가장 큰 축에 있어서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의 그러니까 어떤 단계적으로 보면 초보 기술자에 대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정보 처리 기사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엔지니어, 기초 지식을 가진 엔지니어를 육성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이라는 것은 비즈니스와 결부돼 있고 또 경제적인 요소들과 굉장히 주안점을 갖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런 뉘앙스로 문구가 돼 있는 것들은 항상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성능이나 편의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성, 뭐 비즈니스적인 요소들 다 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을 구축한다. 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는 서버 프로그래밍이에요. 서버 프로그래밍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서버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의 PC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웹 환경에서 이게 웹이죠. 웹 환경에서 서비스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받고 하는 이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뭘 개발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에 대한 것이 여기에 말하는 지금 이게 요 부분이 이 서버 프로그램을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서버라는 것은 당연히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다 환경으로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이 이제 잘못된 건데 뭐 보시면 소프트웨어 환경은 프로그램 개발만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소프트웨어 환경도 이 서버에서 돌아가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플리케이션만 고려하면 안 돼요. 하드웨어에 대한 고려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개발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죠? 소프트웨어 환경은. 그러면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개발 소프트웨어는 또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서버에 올라가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OS 위에 올라간다고 했어요. 전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위에서 올라가는데 이 운영체제나 또는 그 밑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또는 하드웨어 이런 것들은 다 요 두 개와 묶여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해서 움직여줘요.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이제 OS에서 있거든요. OS에서 동작을 해주는데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성이 필요한 거고요. 개발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요 위에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는 요 동작하는 뭐 개발 도구라든가 또는 그런 다양한 컴파일러부터 뭐 요구사항 관리 도구라든가 테스트 도구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이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웹서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기본적인 우리가 서버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있어서 웹 기반으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3티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3티어 구조라는 것은 지금 제가 그려드린 요 화면, 요 구조에서 요 구조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서버 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구조를 설명을 드린다면 자, 기본적으로 웹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3티어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웹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먼저 대문 역할을 해주는 서버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웹서버입니다. 웹서버. 대문 역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들어오면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렇게 접근을 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접근하는 것을 관리를 해주는, 그러니까 세션 관리라든가 또는 이제 접속해 HTTP로 보통은 이제 접속을 하는데 프로토콜로 이걸로 접속하는 걸 관리해주는 트래픽 관리를 해준다든가 또는 접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접속자들, 동시 접속자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대문 역할을 하고 여기서 요 들어온 것들 중에 실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뒤에 뭐가 또 들어가냐면 보통 WAS라는 서버가 필요해요.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는 서버가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보통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가 탑재되어 있는 DB 서버가 필요해요. DB 서버 이렇게. 그래서 이게 3티어라는 구조예요. 이게 3, 1, 2, 3. 그죠? 3티어.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돼 있고 예전에는 보통 이제 DB 서버 하나, 웹 서버, 와스 이렇게 묶어서 쓰기도 했는데 요즘은 보안이 강화됐기 때문에 보안 강화 차원에서 웹 서버하고 와스는 이렇게 분리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웹 서버는 바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DMZ이라고 그래가지고 DMZ 존에다가 놓습니다. 디밀리터리 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DMZ 구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완충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웹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방화벽을 통해서 웹 서버가 밖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그 들어온 것 중에 필요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적인 요청, 기능에 대한 요청, 데이터에 대한 요청 이런 것들을 들어오면 여기 웹 서버 엔진을 통해서 웹 엔진이 또 들어가요. 여기 소프트웨어가 여기에 엔진을 통해서 DB에다가 실제 데이터를 요청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WAS하고 DB 서버는 안에 있어요. 내부망에 있어요. 내부망 사내 내부망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외부. 그러니까 외부하고 내부망의 차이점은 뭐죠? 차이점은 뭐냐면 IP가 달라요. IP가 웹서버에는 기본적으로 공인 IP를 씁니다. 공인 IP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유일하게 부여되는 IP를 말하는 거예요. 뭐 203, 243, 뭐 233점, 뭐 155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IP들이고 이 내부망은 보통 사설망이에요. 사설 IP를 씁니다. 그래서 내부 IP를 쓰고요. 그래서 뭐 172 또는 198 뭐 이런 식의 어떤 IP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웹서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브라우저로
요청과 응답을 처리하는 프로토콜인 HTTPS를 지원한다. 이렇게 됐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사용자로부터 사용자 PC가 있어요. PC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사이트를 요청을 한다든가 사이트 접속을 한다든가 했을 때 요청을 하는 프로토콜은 HTTP 또는 HTTPS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Secure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TTPS는 그 SSL 통신을 하는 그런 어떤 보안 어떤 통신을 하는 그런 HTTP 통신이라고 보시면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HTTP 지금 우리가 웹을 접속하잖아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접속을 하면 웹브라우저를 띄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다 주소를 입력하잖아요. 도메인을. 그죠? 도메인을 입력하면 여기에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죠. 치고 접속 이렇게 클릭하는 순간 서버 쪽으로 웹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버 쪽으로 이 주소를로 접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속 요청을 하면 접속 되게 느리네. 네. 그래서 접속 요청을 하면 이 페이지가 어디로 오는 겁니까? 서버에다 요청을 했고 그 서버에서 그 페이지를 클라이언트 쪽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브라우저에서 이 그러니까 번역을 해서 HTML을 번역을 해서 이 화면에 뿌려주는 거죠. 다양한 뭐 컨텐츠나 다양한 동영상이나 문자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HTTPS로 돼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 보시면 여기에 이제 보안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브라우저로 요청 응답을 처리하는 프로토콜인 HTTPS를 지원하는 것이 어디서 한다? 웹서버에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HTML, CSS 정적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한다. 자, 웹서버가 이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HTTP로 통해서 요청이 들어온 걸 갖다가 피드백 해줄 때는 웹서버 쪽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제공하냐면 이 클라이언트에서 볼 수 있는 HTTP, HTML 여기 보시면 이제 페이지 소스를 볼 수 있는데 페이지 소스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HTML로 작성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느리네. 네. 그래서 이 소스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소스가 잘 안 나오네. 네, 일단 여기 넘어가네. 자, HTML 소스를 볼 수가 있고요. 이 HTML 소스가 그 웹서버 단에서 저장이 돼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있죠. 이렇게 HTML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인 CSS. 이 CSS라는 것은 여기 HTML 말고 여기 기본적인 스크립트 HTML에 대한 내용 말고 여기 보면은 뭐 CSS라고 해서 뭐 여기 div 클래스라든가 또는 뭐 여기 여기 그 폰트라든가 또는 뭐 우리가 이제 보면은 글씨체 폰트 크기라든가 사이즈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도형이라든가 표라든가 이런 걸 구성하는 그런 그 약속되어 있는 언어들이에요. CSS도 스타일 언어라고 하는데 그런 정적 파일들을 이 웹서버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사용자가 적합한 권한을 갖고 접속하는지 확인하는 인증 기능을 지원한다. 예,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그 웹서버에 딴에서 접속해 들어오는 사람들의 어떤 그 권한 이런 것들을 체크를 웹서버 쪽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HTTPS를 쓰게 되면 보통 로그인 아이디와 또는 패스워드, 아이디 패스워드에 대한 암호화 처리하는 거를 HTTPS의 프로토콜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자, 근데 3번에 보시면 네트워크 트래픽의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상 호스팅 기능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가상 호스팅은
하나의 서버로 여러 개의 도메인 이름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웹서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가상 호스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서버에다가 이제 도메인을 여러 개를 이름을 갖다가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가상 호스팅 서비스인데 요거는 웹서버에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없고요. 그 앞에 뭐 웹서버 말고 다른 또 특별한 서버를 둬서 그 도메인이 여러 개의 도메인들이 접속할 수 있게 조치해주는 호스팅 서비스예요. 그래서 호스팅하는 거는 나 이거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는데 일단 우리가 그 웹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PC에서 요청할 때는 아까도 따따따 점 이렇게 네이버 점 com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서버에서는 IP로 IP가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웹 쪽에 이 네트워킹 하는 데에서 웹망에서 이 도메인으로 접속을 했을 때 DNS 서버라는 걸 중간에서 이 영문이나 한글로 되어 있는 웹 주소를 IP로 변환해주는 DNS 서버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 hosting.kr 뭐 또는 후이즈 이런 후이즈.com 뭐 이런 데서 돈을 받고 이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통 가상 호스팅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트래픽 보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응답 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이 대폭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속해 들어오는 네트워크 트래픽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폭 제한을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앞단에서 웹 서버 앞단에 또 뭐 다양한 그 네트워크 트래픽을 조절할 수 있는 장비들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방화벽도 둘 수 있고 또는 뭐 엘퍼 장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어요. 전 시간에 그 5과목 할 때 한번 간단하게 네트워크 관련된 장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웹서버에 대한 설명은 이건 아니다. 3번은. 자, 그 다음에 3번. 자, 소프트웨어 환경 중에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소프트웨어 환경 중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개발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 중에 아닌 것은 뭐냐 이런 거죠. 개발 소프트웨어는 이제 요구사항 수집 분석 등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다. 맞죠?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기반이 되는 또 어떤 도움이 되는 도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개발 소프트웨어인데 설계 모델링 도구에는 플랜트 UML 또는 알고 UML 도구 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산출물들을 버전별로 관리해주는 버전 관리 도구들이 있습니다. 예, 버전 관리 도구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엔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죠. 근데 그 구현 도구에는 개발 언어를 말한다. 구현 도구는 개발 언어가 구현 도구라고 하진 않아요. 개발 언어는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 코딩을 할 때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 이런 약속된 언어를 말하는 거고 그런 거는 이제 C, 자바, 파이썬 이런 것들이 있지만 구현 도구는 실제 프로그래밍을 개발할 때 쓰는 에디터라든가 또는 컴파일러라든가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개발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개발 툴킷이라든가 그런 통합 개발 환경 도구라 있어요. 이걸 IDE라고 하는데 IDE.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뭐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 이렇게 해서 개발 도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클립스라든가 인텔리제이라든가 넷빈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뭐 인텔리제이도 많이 쓰고요. 이클립스는 워낙 자바 개발해서 많이 쓰고요. 윈도우즈 개발이나 이런 C 언어, C++ 개발할 때는 당연히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걸 많이 쓰죠.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이제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자, 개발 언어 선정 시 고려해야 될
기본에 속하지 않는 거. 제가 오타가 나네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수정해 놓을게요. 자, 개발 언어 선정 시 고려해야 될 기본에 속하지 않는 특성은, 그래서 효율성, 친밀성, 적정성 이거 다 맞는데 안정성은 이제 잘못됐습니다. 저기 개발 언어 선정 기본에 해당되는, 잠시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개발 언어 선정 기본에 해당되는 기본에는 이제 선정 기본에는 적정성, 효율성, 이식성, 친밀성, 범용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어떤 것이 적정한 언어를 선정해야 되는 것인지는 이제 보통은 이제 기존의 개발 어떤 시스템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개발 언어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험 문제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개발할 때는 그 개발 환경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환경 자체가 뭐 자바 기반으로 돼 있으면 자바로밖에 할 수가 없고, 뭐 C 언어나 C샵이나 C++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면 뭐 윈도우즈 서버가 윈도우즈, 그러니까 OS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OS가 뭐 윈도우즈 계열이면 당연히 뭐 C샵이나 또는 뭐 C++이나 이런 걸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또 뭐 윈도우즈에다가도 뭐 자바는 개발할 수 있어요. 있기는 하는데 그런 환경이 이제 자바 개발 환경이냐에 따라서 선택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시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적정성이나 효율성이나 또는 이식성이나 친밀성이나 범용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정성은 개발 언어와 안정성은 큰 관계가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정된 어떤 기본적으로 안정됐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걸 개발하는 거지, 뭐 이제 안정성이 그렇게 큰 의미는 있지 않습니다. 뭐 성능과 어떻게 어떤 뭐 어떤 안정성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언어를 우리가 판단해야 될 어떤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자, 서버 개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서버 개발은 서버 프로그램 제작하여 서버를 구축하는 거다. 예. 뭐 풀어 쓴 것 같은 말인데 어쨌든 이 말이 의미가 맞고요. 그다음에 서버 개발로 구축되는 서버는 웹서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서버 개발로 구축되는 서버. 이 사실 좀 말이 좀 모호한데, 일단 우리가 서버 개발이라고 했을 때 이 문제는 사실 좋은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나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실제 아까 위에서 제가 그림 드렸을 때, 자 보세요. 위에 그림이죠. 위에 그림에서 여기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는 곳은 여기 와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된 프로그래밍이 여기 설치가 되는 거고요. 웹 서버는 접속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관리, 접근 권한 관리 또는 접근 통제 또는 접속한 사람들의 어떤 수치, 그러니까 동시 접속자들에 대한 제어, 이런 통제를 하는 거, 그런 HTTP 프로토콜로 접속하는 거에 대한 제어,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웹서버고, 실제는 우리가 서버 프로그래밍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능들은 전부 어디에 들어간다? 웹서버에 들어간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버 개발에는 자바스크립트, HTML, PHP, 그 다음에 뭐 자바 언어도 쓸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언어들을 쓸 수 있습니다. 서버 프로그래밍 개발할 때 쓰는 언어들이 뭐 JSP도 있고요. 뭐 ASP도 있고요. 뭐 다양한 언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버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하며 프레임워크들은 언어의 종속적이다. 예,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소프트웨어를 진짜 예전에 뭐 제가 초반에 2000년도 초반에 개발할 때는 뭐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아 가지고 순수하게 HTML부터 막 날코딩을 해 가지고 개발을 했지만 지금은 어플리케이션에 개발하는 그 노하우도 많이 축적됐고 또 다양한 공개형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 소스들이 많이 제공하고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어떤 노하우들이 많이 축적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그러니까 그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이라든가 기본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기본 어떤 뼈대 같은 사전에 미리 갖춰져 있는 어떤 뼈대의 틀을 갖춰놓고 그 위에다가 설계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를 뭐 소스 코드를 아예 HTML이나 뭐 C 언어나 자바 언어를 아예 코드를 실제 코딩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짧은 시간 동안에 대용량의 소프트웨어라든가 대형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잘 갖춰져 있는 프레임워크 위에다가 예, 프레임워크 위에다가 이제 여기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요 위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조립하듯이 개발을 합니다. 그 프레임워크에 대한 종류와 특징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스프링은 자바 기반으로 하는 프레임워크로서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가 요 스프링 기반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Node.js도 요즘 최근에 많이 쓰는데 Node.js는 왜 많이 쓰냐면 요즘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돼서 웹서버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대부분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를 많이 관리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Node.js 같은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이 그 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보다 또는 멀티미디어라든가 그 클라이언트에서 다양하게 역동적인 어떤 동적인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PC에서 클라이언트에서 동작하는 스크립트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프론트 단에서.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기반하는 프레임워크인 Node.js, 뭐 비동기 입출력이라든가 이벤트 위주의 높은 처리 성능을 가지고 있는 실시간 입출력, 그렇죠? 사용자하고 인터랙티브한 그런 사용자하고 예를 들어서 뭐 PC라든가 또는 모바일 기기라든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다양한 인터랙션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 때문에 Node.js가 많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장고라는 거는 이제 파이썬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파이썬을 기반으로 한 프레임워크로서 컴포넌트의 재사용과 플러그인화를 장조화해서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코드인 뭐 리터라든가 뭐 이니글 리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PHP 기반한 프레임워크라든가 그다음에 루비 온 레인지라고 해서 루비 기반으로 된 프레임워크도 있습니다. 유념할 거는 뭐 스프링이나 Node.js 이런 거 정도 이제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자,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자바 플랫폼을 위한 오픈소스 경량형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무조건 스프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스프링이고요. 동적인 웹사이트 개발할 때 사용한다.
그 다음에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의 기반 기술이다. 예, 스프링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머지는 위에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단넷 프레임워크를 설명 안 드렸는데 단넷 프레임워크는 윈도우즈 기반 소프트웨어 윈도우즈 기반 서버 프로그래밍 개발할 때 사용하는 개발할 때 쓰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단넷 프레임워크에서 단넷 위에다가 C#이라든가 또는 C++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프레임워크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재사용이 가능한 모듈 제공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자, 프레임워크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존에 다양하게 사용하던 기존에 반복적으로 또는 중복돼서 또는 다양한 사이트에 다양한 기능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프로그래밍 단적인 예로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 기능들이 뭐가 있어요? 단위 기능이 뭐가 있냐면 로그인 기능.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로그인 당연히 해야 되니까 접근 권한하기 위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게시판. 예? 이거 무조건 들어가죠? 게시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 또는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 통신 기능이라든가 이런 백단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통신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 개발자가 다 개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핵심 코어가 되는 이런 기능들은 코어가 되는 어떤 기능들은 미리 프레임워크에서 다 제공을 하는 거죠. 이 프레임워크에서. 예. 이런 것들은 아주 원천적인 기능들 또는 네트워크 통신이라든가 또는 운영체제와 통신을 해야 된다든가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써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을 기본 기능들을 사용할 때에는 개발자가 다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프레임워크에 있는 것들을 제공되는 기능을 재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캡슐화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시킨다. 예, 맞고요. 다양성을 활용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 맞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레임워크를 쓴다는 것은 재사용하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캡슐화를 한다든가 다양성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4번에 보면은 모든 객체의 제어를 개발자가 직접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이게 예를 들어서 4번의 내용은 프레임워크의 특성 중에서 제어의 역흐름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제어의 역흐름이라는 것은 프레임워크가 개발자가 통제 관리해야 되는 객체들의 제어를 수행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발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개발자가 아까 이 네트워크 통신이라든가 또는 하드웨어를 제어해야 된다든가 이런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동작들을 제어하거나 통제하거나 관리해야 될 일들이 개발자가 예전에는 직접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문제점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개발자마다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뛰어나게 그 제어나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제어나 통제의 권한의 범위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개발자가 기본적인 어떤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충실할 수가 있는 거죠.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들만 충족시키면 되지 이 백단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하드웨어와의 통신 또는 운영체제와의 어떤 스케줄링이라든가 또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제어들을 관여하면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어의 역흐름이라고 해서 프레임워크가 개발자의 통제 관리를 도와주는 거죠. 그 제어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이 말이. 그래서 그 생산성 향상을 주는 건데 지금 4번은 그거를 위배하는 거죠. 왜? 직접 한다고 그러잖아요. 직접. 그러면 안 돼. 직접 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누굴 통해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의 특성 중 다양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객체지향 개념 중에서 다양성이 주는 생산성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다양성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특성 기능을 통해서 다양하게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확장이 가능하며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 개발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 다양성이라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프린트라는 어떤 기능을 쓸 때 프린트라는 것은 뭘 프린트할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종이를 그래서 네모를 프린트할 거냐, 세모를 프린트할 거냐, 동그라미를 프린트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각각의 따로따로 개발을 하면 프린트라는 동작이 3번 필요해요. 세 번. 근데 한 번 프린터라는 걸 정의해 놓고 객체마다 네모를 프린트하는 거, 동그라미 프린트하는 거, 세모 프린트하는 거를 각각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한 번만 만들면 3번, 3개를 다 개발하는 것보다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성을 말하는 건데 이런 거는 결국에는 이 확장성과 굉장히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 그냥 프린터하는 거 원래는 네모만 프린터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건데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도 프린터할 수 있게 되고 세모도 프린터할 수 있게 되는 이렇게 확장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듈화는 무슨 뜻이냐면 캡슐화를 통해서 모듈화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 구현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한다. 자, 모듈 단위로 개발을 하게 함으로써 설계와 구현 변경에 대해서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듈화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최소화 단위로 기능 최소화된 기능 단위로 모듈화하게 되면 만약에 설계나 구현 상황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변경됐어요. 변경됐을 때는 이 모듈화가 잘 돼 있으면 최소화 단위로서 하나의 기능에 하나의 모듈로 이렇게 잘 구현이 돼 있으면 이 기능 모듈 혹시 요구사항이 예를 들어서 바뀌었다. 변경이 되었더라 하더라도 이 기능 모듈을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기능이 요구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A 기능, B 기능, C 기능, D 기능 이렇게 4개가 있었어요. 근데 요구사항이 변경이 돼서 요구하는 사람이 A 기능 어떤 기능이 변경사항이 돼서 다시 그 기능을 살펴보니까 A 기능과 C 기능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단위 기능으로 잘 모듈화를 못했으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묶어놨다든가 이렇게 묶어서 모듈화를 해놨으면 얘를 A만 필요한 경우는 다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A, B, C, D 이렇게 잘 쪼개놨으면 A하고 C만 사용하는 거다 그랬으면 A, C만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B하고 D는 그냥 버리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재사용성은 재사용 가능한 모듈을 제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그런 말, 이제 단어의 의미라는 걸로 설명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점검 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거. 이거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건데 이제 보안 관련 지지난 시간인가? 했던 건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점검 항목에는 세션 통제,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보안 기능, 시간 및 상태, 에러 처리, 코드 오류, 캡슐화, API 오형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 제가 그때 설명드렸어요. 암호화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되는 다양한 어떤 기술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그 기술적인 용어들에 대한 기본 이해니까
그 기본 이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추가했는데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보시면은 이게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소에서 대로 이렇게 커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작은 단위, 이게 작은 단위라고 보면 작은 단위에서 이게 큰 단위로 커지는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있어요. 라이브러리는 아주 소스 코드에서 아주 원초적인 그런 소스 코드의 묶음들인데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참조 함수들의 묶음이다. 그래서 이 함수들의 묶음이라 이걸 가져다가 개발할 때 함수 단위로 아예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듈 단위가 아니에요. 모듈은 어떤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거고요. 좀 더 큰 개념이에요. 근데 라이브러리는 좀 더 작은 아주 펑션 하나, 함수 하나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가져다 쓸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펑션 기능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린트 뭐 f 뭐 이런 구문을 쓸 수 있거든. C 언어에서 어떤 데이터를 출력해 줄 때 이 함수 자체를 반복해서 많이 쓰거든요. 이 프린트 f라는 기능을 개발자가 다 개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라이브러리에 미리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런 함수들만 모아놓은 라이브러리, 모아놓은 어떤 도서관 같은 이렇게 도서관에 책 있는 것들을 가져다 빌려 쓰잖아요. 빌려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능들을 이렇게 모아놔서 가져다 쓸 수 있게 구성해 놓은 것들이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개발하면서 자주 사용되거나 반복되는 기능들을 미리 만들어 저장해 놓은 것이다. 그 다음 API. API라는 용어들이 많이 쓰이는데 API는 굉장히 그 다양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예요. 근데 이제 라이브러리 명세까지 포함한 참조함수의 묶음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API는 조금 이제 위에서 말한 함수보다 좀 더 큰 범위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PC에서 입출력하는 기능이 있어요. 입출력. 그 입출력이라고 하면 입출력에 대한 기능들은 또 밑에 세부적인 함수들로 또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입력을 받는 scanf라는 또 함수가 있을 수 있고 출력하는 printf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들을 모아서 이 입출력이라는 어떤 단위 IO에 관련된 것들만 모아서 라이브러리 명세 같은 것들을 하나로 또 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제 이 입출력 IO에 대한 함수들의 모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API라고 합니다. 그래서 API는 기본적으로 운영체제와 OS와 또는 OS와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간의 통신을 할 때 OS에서 제공하는 API들을 사용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으로 볼 수도 있고요. OS에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묶음 형태로 가져다 쓸 수 있죠.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그래서 그 API를 가져다 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API가 이런 의미고요. 어플리케이션이 기능 수행을 할 때 호출하는 함수의 집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에는 함수를 불러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들이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함수를 하나씩 가져다 쓰는 걸 말하는 거고 API는 함수들의 집합을 가져다 쓰게 되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다음 프레임워크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소프트웨어의 뼈대 구조다. 뼈대 구조. 네, 그렇죠. 우리가 집을 질 때 당연히 비계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뼈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만들죠. 네, 이렇게 뼈대를 구조를 만들고 이렇게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뼈대를 만드는 그 구조가 프레임워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틀과 구조를 결정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개발자의 코드를 제어를 할 수 있고 라이브러리라든가 지원 프로그램이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에는 이게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포함 구조예요. 포함 구조. 이 포함 구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이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되냐면 API를 이렇게 포함하는 거고요.
프레임워크는 또 이것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구조죠. 그래서 프레임워크 안에는 API도 있고 라이브러리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플랫폼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실행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뭐 OS를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OS 말고 하드웨어의 어떤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구동되기 위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환경, 이거를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이거를 또 다 포함하기도 해요. 이렇게. 그렇죠?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 설계 구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지금 위에 거 같은 경우 위까지는 플랫폼에서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은 실제 구체적인 어떤 기술적인 용어라고 한다면, 아키텍처는 사실 이제 설계단에서의 말하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기능적인 구조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아키텍처는 어떤 설계를 할 때 쓰는 설계하는 구조, 설계하는 설계도를 만들 때 필요로 하는 어떤 구조를 말한다. 주요 구성 요소라든가 구성, 이들 간의 주요 인터페이스, 동작 방식,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주요 특징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어떤 소프트웨어 설계할 때 쓰는 설계도, 청사진 이런 것들을 설계도 전체 어떤 구조를 말한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를 보면요. API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해놓은 인터페이스다. 맞죠? API는 인터페이스라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에 필요로 하는 여러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맞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개발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며 개발 난이도를 증가시킨다. 그렇지 않죠. 이거는 API로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어떤 OS하고 통신하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이런 아주 기초 환경적인 부분의 어떤 기능들을 API를 통해서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서 캡슐화해서 제공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개발자가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의 세부적인 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 난이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개발을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API는 OS의 라이브러리 등에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으로서 직접 기능을 구현하는 것에 대한 생산성 향상, 물론 개발 난이도도 하락시킵니다. 예, 개발 난이도를 낮춰주면서 개발 향상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 다음 윈도우즈의 창이라든가 파일에 접근하는 윈도우즈 API를 사용한다. 뭐 이건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API 중에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IP는 오픈 API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이제 배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사용자와 상호작용 없이 여러 작업을 미리 정해진 일련의 순서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배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API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은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ORM이라는 것은 Object Relation Mapping이라고 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객체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주는 매핑 기술이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좀 할 때 수업을 설명을 또 자세하게 드릴게요. 자, 배치 스케줄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일괄 처리하는 것이 배치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일괄 처리 작업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또는 라이브러리를 의미한다. 맞죠? 특정 업무를 특정 시간에 배치 처리하는 거를 잡 스케줄러라고 한다. 예, 맞고요. 예, 배치라는 거는 일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정해주고 그 스케줄링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 배치 스케줄러는 스프링 배치와 쿼즈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배치는 이제 스케줄러 잡 트리거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밑에 설명을 제가 달아놨는데요. 스프링 배치는 스프링 소스, 그다음 액센추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공동 개발한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이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있죠. 위에서 설명드렸던 이 특성을 가져와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배치 프로그래밍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주요 구성 요소에는 잡이 있고요. 잡 수행한 작업에 대한 정의와 잡 론처, 실행을 위한 인터페이스, 스텝, 잡 처리를 위한 제어 정보, 잡 리파지토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말하는 스케줄러 차 트리거에 대한 구성 요거는 뭐에 대한 구성 요소냐면 요 세 가지는 쿼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쿼즈라는 것도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때 응용 프로그램 일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기업 환경에 적합하도록 커스터마이징 하여서 사용하는 외부 사용 소프트웨어다. 자, 커스터마이징, 요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합하여 제공한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필요로 한 것을 커스터마이징해서 개발하는 것. 그리고 기능 요구사항을 70% 이상 만족시키는 경우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능 요구사항을 통합하여서 여러 가지 기업에서 필요한 것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거. 통합, 제공, 커스터마이징, 그 다음에 외부 사용 소프트웨어다. 그리고 70% 만족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건 좋다. 이런 것들은 통합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을 패키지 소프트웨어라고 그래요. 통합, 패키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실제 순수하게 개발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패키지 소프트웨어에서 기본적으로 다양하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들만 모아가지고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그 기능들이 한 70% 정도, 예를 들어 100을 제공을 하는데 100의 기능을 패키지에서 제공하는데 그 중에 70% 정도는 이상은 우리가 기업에서 어떤 특정 기업에서 요구사항으로 70% 이상을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 그럴 때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쓰면 좋습니다. 만약에 뭐 요구사항이 한 50%밖에 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50%는 실제 다 개발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70% 이상 만족을 하지만 나머지 20%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좀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패키지 소프트웨어고요. 그 다음에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이제 사업 환경에 맞게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고, 라이브러리는 위에서 이제 설명드렸는데 개발에 사용되는 자주 사용되는 코드, 클래스 값, 자료형 등을 자원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통합 개발 환경 도구는 개발에 필요한 편집기, 컴파일러, 디버거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종합 통합 개발 환경이죠. 자, 그 다음에 자,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의 차이점 이거 보세요.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는 어떨 때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실제 개발할 거냐, 그러니까 전부 다 개발할 거냐, 순수하게 개발자를 사용해서 고용해서, 아니면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구매의 개념이고, 그죠? 얘는 용역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70% 이상 충족시키는 패키지인 경우는 사용할 수 있겠고요. 모든 기능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되는 경우는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품질이 검증되고 업계 표준인 경우에 쓰는 거고요. 자,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는 개발자의 역량에 따라서 안정성은 달라지게 됩니다. 라이센스는 이제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판매자에게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그걸 구매한 사람한테 사용권만 있는 거예요. 사용권은 그 판매자의 라이센스를 주진 않아요. 라이센스는 구매자가 받는 건 사용권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는 회사가 그 개발한 회사가 라이센스를 가지게 되는 거죠. 생산성은 개발을 위한 인력과 시간이 전력되죠. 당연히 구매해서 그냥 사용하는 거니까 개발을 위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용 개발은. 호환성은 보장이 안 돼요. 호환성은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어떤 특정 벤더에 종속되는 거기 때문에 호환성이 좀 보장이 안 되고요.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는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는 결함 발생 시 즉시 대응이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개발자를 통해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보통 유지보수 비용이 패키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비싼 데는 외국 소프트웨어는 뭐 20%에서 뭐 25%까지 막 나갑니다. 4분의 1 가격이죠. 그래서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1억이었다. 1억이었으면 유지보수 비용으로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20%면 4천. 저기 한 25%면 얼마예요? 뭐 한 4천만 원? 그 정도 되죠? 맞나요? 아니구나. 4분의 1이니까 뭐 2천 정도 되겠네요. 2천 좀 넘겠네요. 2,500 이렇게 했죠.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지보수 1년에. 그리고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는 결함 당시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보통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 금액이 보통 한 10%에서 뭐 많이 하면 15% 정도. 자, 그래서 첫 번째 장은 끝났고요. 지금이 이제 2시 36분인데 오늘은 3시 반에 끝내야 되니까 좀 쉬는 시간 없이 좀 바로 이어서 할게요. 괜찮죠?